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세법인 신대륙의 김준희 관세자입니다. 저희 관세법인 신대륙은 대륙아주 조세팀과 함께 관세, 외환, 대무역 분야에서 협업해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륙아주 조세팀의 황인욱 변호사님과 함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요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해외 직구와 관련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등에 대해서 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해외 직구라는 개념이 요새 계속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서 물건을 직접 사는 걸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물품에 따라서 경우에는 뭐 직접 수입 통관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역이나 요건 등에 해당돼서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셀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업자로 보여지는데 이런 업을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등록 의무가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었을 때 관련 업계에 혹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많죠. 첫 번째로는 이제 일정한 이제 매출 규모 이상의 이제 구매 대행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등록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직전 사업 연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 가격의 10억 원이 넘어가면 이제 등록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온라인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도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구매 대행업자 같은 경우에는 입점을 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등록을 하게 되면 세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구매 대행업자가 받게 되고요. 세관이 요구를 하면 구매 대행업자가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부나 기타 서류들을 제출할 의무도 있게 되죠. 셋째로는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법 위반 행위, 그러니까 구매 대행업자가 개입된 뭐 저가 신고나 뭐 관세 포탈이나 밀수나 위해 물품 반입, 뭐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 제재가 가해지죠. 그래서 등록 취소나 이제 업무 정지를 함으로써 해당 이제 구매 대행업자가 더 이상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행정 제재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라는 개념을 조금 초월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은 외국과 국내에서 함께 하는데 그 사업 등록이라고 할까요? 그게 국내 사업자는 당연히 말씀하셨던 걸 등록을 해야겠죠. 근데 해외 사업자를 두고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그런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등록 의무를 좀 부담을 한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현행법으로는 이제 등록 의무가 있는 구매 대행업자는 어디까지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한 구매 대행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 의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이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해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실제 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들이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구매 대행업자 등록 의무도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국내 사업자 신고를 한 그런 구매 중개업자가 등록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나라 사업자가 그 편법으로 해외 사업자로 신고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것이 진짜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관에서 이 구매 대행업자들 중에 이제 그런 이제 편법을 이제 사용해서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이제 업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회피를 할 수가 있죠. 타인 명의를 빌려가지고 매출 분산시킨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업자를 국내에 두면서 해외에서 사업자를 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제 한다거나 정보 분석이나 뭐 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제재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등록 요건을 제가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직전 연도라는 개념이 있고 금액으로는 직전 연도 구매 대행 수입한 물품이 10억 원이라는 그런 금액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1년도에는 매출 규모가 많아서 10억 원을 초과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22년도에는 등록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제가 그렇죠. 이해를 했어요. 근데 22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뭐 경제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매출이 좀 급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직전 연도라는 개념을 이제 23년도에 적용을 했었을 때도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1년도에 한번 등록을 했었으니까 뭐 유효기간 같은 게 있어 쭉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 이제 왔을 때 직전에 22년도에는 매출이 급감을 해가지고 구매 대행한 물품 가격이 10억 원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더 이상 등록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관청인 세관 입장에서는 이제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법상은 등록의 유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느 시점에 등록 기준을 충족을 해서 등록 의무가 발생해서 등록을 했다면 그 이후에 매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이제 등록제에 적용을 받아서 각종 업무 감독이나 행정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자기 사업인데 자기 명의 말고 타인한테 뭐 명의를 빌려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취소 사유를 봤더니 등록을 했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소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본인 명의 말고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는 전부 이렇게 뭐 등록이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나요?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로 그게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남의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다 그러면 뭐 거짓되게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 취소를 해버리냐? 네. 이건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축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더라도 이런 경우는 좀 경우를 나눠봐서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제 차명 등록.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관세법 위반이나 뭐 밀수 전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구매 대행업자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차명 등록을 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제 등록 취소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이거는 이제 등록 취소를 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등록 취소가 아니라 이제 실명으로 이제 등록을 정정하게끔 이런 행정 조치를 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보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등록 취소 사유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런 타인 명의로 등록을 했던 그 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월 달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행정 제재를 필연적으로 좀 수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영업 정지가 뒤따르게 될 텐데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 구매 대행 업체의 어떤 매출도 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구매 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한테 부득이하게 그런 피해가 수반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영업 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뭐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제재로 좀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있죠. 있는데 법 규정상으로는 조금 그 구매 대행업의 현실과 좀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끔 뭐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가 이제 공익을 해치거나 아니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가져올 경우 이제 과징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구매 대행업의 현실상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취급하는 아이템이 뭐 국가 기관 산업이나 뭐 산업의 중요한 원부자재나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걸 업무를 못하게 하면 당연히 공익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과징금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구매 대행업자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아이템이 다 일반 소비재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업무 못한다고 해서 공익에 뭐 침해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용자가 심한 불편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느냐 이것도 뭐 동일한 아이템을 두고 이제 많은 업자들이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업자에 대해서 업무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뭐 다른 업자로부터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가져올 경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가 너무 가혹해서 과징금 대체를 허용한다면 구매 대행업자의 현실에 맞는 과징금 대체 조항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구매 대행 업자의 한정에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해외 직구 시장이 계속 매년 커지고 있잖아요. 네. 조단위로 커지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5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해 주셨던 구매 대행 업자의 등록뿐만 아니라 관련된 연간 업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구매 대행 업체가 입점해 있는 뭐 오픈마켓의 사업자 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입이라는 건 기업이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이제 지금 다 수입을 하고 본인이 이제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B2B 무역에 맞췄던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매 대행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구매 대행업자들 입점시켜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는 온라인 오픈마켓들, 관련한 이제 물류 업체들이나 뭐 배송 대행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도 앞으로의 그 제도의 변화를 추이를 좀 잘 지켜보면서 본인들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소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까지 관세법인 신대륙 김준희 관세사와 대륙아주 조세팀의 황인욱 변호사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무역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과 관련한 이제 전문적이고 좋은 내용의 정보들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